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많이 막히면 인공지능이 음악이나 라디오 틀어드릴까요? 라고 알아서 권해준다는 서비스가 나왔다는 뉴스였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좀 갸웃하게 되더라고요. 음악 틀지 말지도 이젠 AI가 정해주는 시대가 된 거야?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요즘은 기기를 터치조차 하는 게 번거로워서 말로, 음성으로 명령을 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답을 하거나 명령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인공지능 AI 비서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는 시점이 되었고요.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AI가 예를 들어 교통이 혼잡할 때는 사람들이 음악이나 라디오를 많이 틀더라는 패턴을 알아채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밀린다 싶으면 주인님께 음악 들으라고 권해드려야지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나쁠 것 없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해 가야 하느냐, 그 방향을 고민할 시점 같기도 하다 싶었습니다.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기회를 빼앗아간다는 느낌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AI가 한다는 저 제안은 내가 음악 듣고 싶을 때 음악 틀어줘 라고 명령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니까요. 점점 더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 없는 사회로 가는 것 괜찮은 걸까요? 낭독 중독 18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낭독과 진행의 제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혁신이라는 말을 이곳저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혁신을 이뤄낸 전례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미래 역시 혁신 없이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로 혁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죠. 그 혁신의 실체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책 한국형 혁신의 길을 찾다를 오늘 18화에서 만나봅니다.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위정현 교수인데요. 역사 속 에피소드와 디테일한 현장 분석과 통찰 등이 압축적으로 녹아있어서 마냥 딱딱하지 않게 산업계 화두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1부에서 책 일부 읽어보고요. 2부에서는 위정현 교수님 직접 모시고 심층적인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통해서 구독,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사연이나 책 추천, 광고나 협업 문의 등은 bestreading123 gmail.com bestreading123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본질은 조직과 경영의 문제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생산이 중단되었다. 삼성전자는 전량 리콜이라는 사상 초유의 승부수까지 던지며 노트 7을 지키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눈물을 머금고 노트 7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노트 7을 버린다고 아직 활화산이 꺼진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기다리고 있고
스마트폰 외에도 세탁기 폭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번 노트7 사태를 보면 삼성답지 못한 미숙한 행동이 여러 측면에서 관찰된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 폭발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리콜을 단행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문제는 리콜 선언 다음의 행동이다. 삼성은 폭발 원인이 배터리인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즉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 후에 생산을 재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귀신에 쫓기듯 삼성은 교체용 제품 생산과 교환에 사활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조직이다. 예전의 삼성은 조직력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업이었다. 이는 패스트 팔로워, 빠른 추격자의 특징이기도 하다. 삼성은 이런 자신의 역량을 무기로 애플을 따라잡았다. 애플보다 훨씬 짧은 리드타임, 제품 개발 기간으로 애플보다 더 빠르게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었다. 리드타임이 짧아지면 제품 개발 조직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초보자도 알 수 있다. 이런 시간 단축은 안정성 점검 등 핵심 체크 포인트를 놓치게 했고 결국 스마트폰 폭발이라는 대참사를 불렀다. 개발의 이슈는 가전사업부에도 있다. 미국에서의 세탁기 폭발이 이 문제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삼성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상태다.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세탁기 폭발 사고가 200여 건이나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00건 넘게 제기되고 있다. 왜 이런 제품의 결함이 지금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10년여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역량을 집중한 것은 품질 경영이었다. 이런 노력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이후 뭔가 조직 내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 이재용 부회장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이 부회장이 품질이나 현장을 강조한 적은 없다. 어쩌면 품질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도 같다. 그러나 지금 이런 당연의 전제가 무너지면서 승자의 저주라 부를 수 있는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의 문제는 또 있다. 글로벌 기업답지 않게 국내외 이해 당사자에 대한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내와 해외 대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미국 소비자는 항상 우선이었고 한국 소비자는 뒷전이었다. 만일 미국에서 폭발 사건이 터지지 않고 한국에서만 터졌으면 그냥 소비자의 과실로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교환된 스마트폰에서조차 그랬다. 한국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외부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결과를 얻었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사자는 마치 블랙 컨슈머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달랐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스빌 국제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발화 관련 제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삼성전자는 생산을 포기한다. 아마 전략적 대안으로 삼성은 갤럭시 8이나 노트 10과 같은 제품을 가능한 빨리 개발해 실패의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것도 중요한 해법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의 재정비와 경영의 혁신이다. 개발 프로세스 혁신, 개발 조직과 마케팅 조직의 통합성 회복, 외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재구축 등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고 결국 이는 경영의 혁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위대한 기업은 항상 참담하게 실패한다. 도요타도 그랬고 소니와 노키아도 그랬다. 삼성도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학습을 통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는 있다. 도요타가 그랬다. 이제 삼성을 지켜볼 때다. 왜 갤럭시는 아이폰이 될 수 없는가? 영국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유럽의 100년 전쟁은 1453년부터 무려 116년이나 지속된다. 이 100년 전쟁의 초반 영국을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해준 계기가 크레시 전투다.
1346년 프랑스 교회 크레시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4만 명 대 12,000명이라는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보였으나 결과는 놀랍게도 영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영국군의 사상자는 1000여 명이었던 데 비해 프랑스는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프랑스에는 왕이었던 필립 6세조차 부상당한 치욕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의 승패를 가늠했던 무기가 바로 장궁이었다. 롱보우라고도 불리는 장궁은 180cm의 활에 100cm의 화살을 사용하는 무기였다. 장궁의 최대 강점은 속사와 유효 사거리였다. 1분에 6발에서 10발을 발사할 수 있었고 사정거리는 거의 500m에 육박하는 현대전으로 말하면 장거리포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프랑스군의 주력 공수인 제노바 용병은 크로스보우, 석궁으로 무장했으나 이들은 분당 겨우 2발을 장착할 수 있었고 사정거리도 100여 미터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스군은 먼저 제노바 용병을 내세워 석궁으로 영국군을 공격하였고 이어 기병대에 돌격전을 하였으나 영국 장궁부대에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에 거의 괴멸되고 만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엄청난 장궁의 위력을 맛본 이후에도 프랑스군은 장궁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프랑스군은 포로로 사로잡은 영국 장궁 공수의 엄지손가락을 가차없이 자르기는 했지만 장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100년 전쟁 내내 하지 않았다. 이런 프랑스군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혁신 이론의 관점에서는 경로 의존성으로 설명된다. 경로 의존성이란 우연히 선택된 경로가 이후 다른 경로의 선택을 방해한다는 이론이다. 즉 프랑스군의 석궁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축적이 장궁의 도입을 방해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와 아이폰의 경쟁에서도 100년 전쟁 당시의 프랑스군과 유사함이 보인다. 이번에 발매된 아이폰도 역시나 새로운 혁신은 보이지 않았다. 고작 해야 약간 더 우아해진 디자인에 컬러 정도로 승부한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통곡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전 세계의 속칭 애플빠들은 아이폰을 사려고 밤을 새워 매장 앞에서 기다렸다. 이에 반해 삼성 갤럭시는 많은 사용자들이 애용하지만 그렇다고 열광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 속성 때문이다. 아이폰은 어른들의 장난감인데 반해 갤럭시는 IT 디바이스다. 아이폰은 사용하는 즐거움을 주는 데 비해 갤럭시는 사용하는 편리함을 준다. 아이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있는데 반해 갤럭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따로 논다. 간단한 예로 메일이나 파일을 지울 때 아이폰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빨려 들어가는 데 비해 갤럭시는 삭막한 창이 하나 떠서 지우겠냐고 묻는다. 메일이 날아갈 때도 아이폰은 비행기 소음이 나는데 반해 갤럭시는 기계음만이다.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은 단순하지 않다. 아이폰 화면의 터치 반응, 아이튠즈와의 연동 등도 사용자의 감성을 염두에 둔 치밀한 설계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삼성은 써본 사람이 싫어하고 애플은 안 써본 사람이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 삼성이 아이폰을 능가하는 것은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의 망령에 사로잡혀 혁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스티브의 망령은 삼성의 자유로운 시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애플이 다시 깨어나기 전에 삼성은 아이폰이라는 장궁을 분석하고 흡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허상. 일본은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르는 데에는 경제적으로 불황이었다는 현실도 작용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보기술이라는 첨단 산업에 적응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데 있었다. 그런데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이유가 정작 그들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버블이라는 장밋빛에 취해 있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일본 열도를 팔면 미국을 송두리째 사들일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었다. 샐러리맨들은 매일 밤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하고 비싸기로 유명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음날 고스란히 회사가 영수증 처리해줬다. 정말이지 좋은 시절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일본 경제의 폐해, 제조업이 공동화돼 간다던 미국에서는 소리 없이 기업의 IT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기업은 수면하에서 IT라는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켜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일본 경제의 버블이 꺼지면서 그리고 일본 기업이 IT 도입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였다. IT 산업에서 일본은 완패한 것이다. 이런 일본 경제의 뼈아픈 경험이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재현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나는 일본 도쿄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게임을 교육에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실험에 협력할 일선의 초중고를 방문해 학교의 컴퓨터 시설을 점검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다. 방문했던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PC에서 온라인 게임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많은 PC가 이미 퇴물이 돼버린 윈도우 98, 심지어는 95를 그대로 쓰고 있거나 CPU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제품 또는 메모리가 부족해 작은 용량의 게임조차 가동하지 못했다. 전산실의 서버 역시 문제였다. 겨우 20-30명의 인원이 접속해도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으로 게임에 접속해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500메가 정도의 작은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조사에서 학교의 인터넷 인프라는 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때 보급된 후 제대로 관리되거나 업데이트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통계로만 잡히는 학교의 PC 보급 대수 이면에 이런 충격적인 현실이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희망은 현재 10대 청소년에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오직 이들에게 달려있다. 현재 20대 대학생조차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감각이 취약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와 자신에 대한 일치도를 조사해보면 대학생은 현저히 그 수준이 떨어지지만 초등학생은 현실의 자신과의 일치도가 대단히 높다.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감성과 색채, 디자인 감각을 따라가지 못한다. 사이버상의 콘텐츠에 대한 감각에서 20대조차도 이미 보수 세력이 돼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의 꿈인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콘텐츠 교육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한국 역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영원한 승자일 수 없다. 이제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찬사에 취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할 때다. 고품격 책수다 방송, 책방 낭독 중독입니다. 학생의 인성을 측정한다는 코미디. 일본의 최고 명문대 중 하나가 사립 게이오 대학이다. 게이오는 와세다와 더불어 일본 사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게이오는 우리의 연세대와 비슷한 학풍으로 와세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생이 많으며 하시모토 류타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같은 유명 정치인을 배출한 명문이기도 하다. 명문 대학이기 때문에 입학도 무척이나 어렵기로 유명하다. 특이한 점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일관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게이오 계열을 이루고 있어 유치원에 입학하면 거의 자동으로 대학까지 진학할 수도 있다. 당연히 게이오 대학 입학을 위한 가장 어려운 관문이 유치원 입학이다. 게이오 유치원은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다. 입학시험 역시 특이하다. 2009년도 입학시험 문제는 운동장에 마츠리 분위기를 연출한 가운데 지원자들이 자유로이 놀게 하는 것이었다. 시험관은 자유분방하게 노는 어린이들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물론 평가의 기준은 있다. 놀이에 얼마나 열중하는가, 다른 어린이를 이끄는 리더십은 어떤가를 평가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지만 일본에서 게이오 유치원의 입학 전형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은 없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게이오 유치원 입시를 위한 사설 학원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해에는 면접 문제로 부모와 요리를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 정답은 어느 날 몇 시에 엄마는 만두피를 만들고 나는 만두 속을 만들어 솥에 넣었다는 구체적인 대답이었다. 다음에 입시학원은 한 달 전부터 어린이와 부모를 모아 만두를 함께 만드는 실습을 시켰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교육부가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 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국의 초중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인성의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범대, 교대 등 교원 양성기관은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인성수준 측정은 70개의 인성문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인성지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토대로 정직, 배려, 자기조절 등 10개 항목별로 인성을 점수화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인성평가를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무슨 골프나 양궁도 아닌 인성을 점수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한국적 발상이다. 인성은 지식의 요소가 아니라 지극히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다. 사회적인 요소가 다분히 깔려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You are liar,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나 일본의 아나타와 우소츠키,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와 같은 정치적 비난은 상대방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다. 1974년 미국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민주당을 도청하고도 관련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다 결국 사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인들은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생존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국의 교육과정 역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의 수능시험인 SAT 문제를 훔쳐 팔고 있는 곳이 한국이며 이 문제를 사서 고득점을 올리는 학생 역시 한국인이다. 미국 주재원으로 나간 지인은 실제로 이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한국인 브로커가 접근해 SAT 만점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문제 입수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바로 미국 동부와 서부의 시차였다. 동부에서 먼저 본 SAT 문제를 빼내 서부의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도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봉사를 부모가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적 상태에서 인성지수 평가는 사회적 현실과 유리된 또 하나의 헛수일 뿐이다. 개요 유치원의 입시처럼 실제로 부모와 요리를 만든 적이 없는 어린이가 시험에서는 만두를 함께 만들었다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성평가는 또다시 인성교육을 위한 학원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것이 정답이라는 교육을 시킬 것이다. 인성은 사회의 거울이다. 배려심 깊은 성실한 사람이 높게 평가받는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성은 결과물인 것이다.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조건. 2007년 1월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천재 경영론에 따라 미국에서 극비리의 인재를 영입한 적이 있었다. 그 인물은 IT 분야의 천재로 영입된 후 주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제품 기획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하나 있었다.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이라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 주변 동료들을 이디엇, 멍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난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자유분방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다. 몇 달 동안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지 않아 동료들은 아무도 냄새나는 그의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삼성전자 건물의 로비를 뛰어다니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경영진의 머리를 아프게 만든 것은 그가 강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 LSD를 상습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중에 상습적인 마약 복용자가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었다. 이미 회사 내에서 그의 능력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삼성전자는 조용히 그를 해고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초기 스마트폰 개발에서 애플에 뒤처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 비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는 스티브 잡스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이자 오늘날의 애플 제국을 이룩한 인물이다. 물론 삼성전자가 그를 고용했다는 부분은 픽션이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마약 복용, 이중성, 주변 인물에 대한 냉혹함 등 앞의 묘사는 전기에 나온 스티브 잡스의 특성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과연 어떤 한국 기업이 스티브 잡스 같은 자유분방한 인물을 조직에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창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리고 창조적 인물이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를 향유하며 즐거워한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한시도 손에서 떼놓지 않으며 그가 만든 태블릿 PC는 노트북 PC를 파괴하는 새로운 혁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성의 이면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궤벽과 문화,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거나 반사회적인 성향조차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는 창조적인 인재조차 사회적으로 모범생이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창조와 모범생은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종이다. 창조는 기존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으로 기존 질서에 가장 잘 순응하는 모범생과 양립할 수 없다. 창조는 이단화로부터 탄생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한국 사회에서 이단화들이 혁신을 이룩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온라인 게임이다. 5000년 한국 역사에서 금속 활자, 거북선에 이어 한국 사회가 글로벌 제품 혁신을 이룩한 사례는 온라인 게임이 유일하다. 이런 온라인 게임 혁신의 이면에는 리니지 개발자 송재경이나 넥슨의 김정주가 있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게임을 하며 놀다 문제 학생으로 찍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제적될 뻔했다. 도쿄대에서 만난 마이클 쿠스마노 MIT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면접한 MIT 학생 중 5%만을 입사시킨다고 말했다. 5%의 선별이 가능한 것은 채용 담당자들이 한 달에 걸쳐 캠퍼스에 상주하면서 대상자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한국 기업이라면 응시한 MIT 학생 전원을 입사시켰겠죠. 그냥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창조적 인재 양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 기능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선별 기능이다. 삼성전자조차 전국 200개의 학교를 빌려 일제고사를 치러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판국에 창조를 논하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소프트 파워 시대, 남자는 도태되는가? 얼마 전 게임사 대표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는 문득 이렇게 말했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을 피부로 느낍니다. 저희 회사 공채에서 경쟁률이 무려 240대 1입니다. 요즘 게임 회사가 인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직원들이라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게임은 지극히 창의적인 콘텐츠인데 어떤 사람이 잘할까? 그는 국내파보다는 해외파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상당한 충격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2015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약화되는 성이라는 제목의 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이 떨어지며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성적이 약 1년 정도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하위권 학생들의 차이는 더욱 컸다. 남학생은 읽기, 수학, 과학 등 3가지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과락 확률이 50%나 더 높았다. 그런데 이런 부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게임과 인터넷 서핑이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17%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보내고 있었다. 반대로 학습 시간은 여학생이 주당 5시간 반으로 남학생보다 1시간 더 길었다. 게임을 더 하고 공부는 덜 하니 남학생이 여학생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기술과 엔지니어링 이해도에 대한 전미 테스트에서도 여학생 성적이 남학생보다 3% 높았다. 얼마 전 OECD가 발표한 PISA 2015에서 한국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남학생이 지목되었다. 그리고 남학생을 이렇게 만든 범인으로 간주되는 건 역시 게임이다. 남녀는 즐기는 게임 장르가 다르다. 남학생이 주로 RPG, 역할 수행 게임이나 슈팅 게임을 하는데 반해 여학생은 캐주얼 게임을 한다. RPG는 캐주얼 게임에 비해 플레이 시간이 길고 중독성이 강하다. 그러니 아들을 가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정은 전쟁 상태다. 오죽하면 게임에 몰두한 아들을 보고 인터넷 랜선을 가위로 잘라버렸다는 학부모가 있을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순간적으로 PC 전원을 꺼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게임사 대표의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닌 창의성이라는 영역에서조차 여학생이 우수하다는 증언 때문이었다. 여학생 성적이 좋은 것은 기존 시험 제도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창의성 영역에 오면 그런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남성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도태되거나 문제종으로 찍힐 수도 있다. 물론 게임에는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핵앤슬래시, 자르고 베는 게임에 치중한 게임도 많고 슈팅 게임처럼 상대를 공격하거나 죽이는 목적의 게임도 많다. 이런 게임들이 창의성을 함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인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창의성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비해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의성 영역이다. 또 창의성과 더불어 중요한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공감, 그리고 명령과 복종이 아닌 설득과 이해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다. 이런 능력들은 소프트 파워라 부를 수 있다. 남자가 스스로를 패착으로 몰아간 역사적 사례는 많다. 그중 하나가 가전의 발명이다.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등의 가전은 남성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했지만 여성의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남성이 개발한 게임이 만일 남성의 도태를 촉진한다면 이 역시 가전처럼 패러독스가 될지 모른다. 남성이 자신의 종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남성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게임, 예를 들어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이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 2014년 유럽 우주국은 혜성 위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대사건을 성공시켰다.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는 지구에서 5억 1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혜성, 그것도 초속 18km라는 놀라운 속도로 날고 있는 곳에 착륙한다. 총알의 속도가 초속 1km니 총알의 18배 속도가 어느 정도의 스피드인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유럽 우주국의 맷 테일러 박사는 날아가는 총알을 맞히겠다며 눈을 가린 채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총알을 쏘는 격이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표현하지만 혜성이 총알의 18배 속도이니 이 또한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덤비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기도 하다. 우선 비용이다. 유럽 우주국은 이번 로제타 프로젝트에 13억 유로, 한화 1조 8천억 원을 투자했다. 다음으로 수행 기간이다. 로제타호는 지난 2004년 3월 아리안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10년 5개월간 64억 킬로미터를 비행해 2016년 8월 목성을 도는 67피 혜성의 궤도에 진입했다. 10년 전인 2004년이라면 한국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럽 우주국은 10년에 걸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프로젝트에 어떻게 10년 동안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신기할 정도다. 또 하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일본은 또 노벨상을 수상했다.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 나카무라 슈지 등 3명의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 중 메이조 대학의 아카사키 이사무 교수는 수상 당시 85세였다. 그는 교토대를 졸업한 뒤 마쓰시타, 현 파나소닉, 전기연구소 연구원, 나고야대 교수를 거쳐 메이조대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쓰시타 연구소 시절인 1973년부터 청색 LED 개발을 시작했으니 40년 만에 성과를 인정받은 셈이다. 그나마 살아생전에 노벨상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나 할까? 아카사키 교수는 수상자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구를 시작할 때 20세기 중에는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연구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조금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제타 프로젝트처럼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두 사례의 공통점은 2가지다. 첫째는 길고 긴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 둘째는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오타쿠를 용인한다는 점이다. 이 2가지 포인트는 정확히 한국의 현실과 반대된다. 한국은 연구평가 척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단기 업적에 대한 집착과 오타쿠의 부정이다.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한 해 한 해 업적 평가를 받으며 그 평가의 기준은 이공계라면 SCI, 문과 계열 교수라면 SSCI라는 미국 민간 회사의 저널리스트에 나열된 논문집에 논문이 실리느냐에 달려있다. 국내 학회지도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라는 논문집 리스트에 따라 평가받는다. 국가가 학자들의 논문을 평가해 점수를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도쿄대의 지도교수에게 이런 한국식 논문 평가 시스템을 말하자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정부가 학자의 논문을 평가할 수 있나? 따라서 해마다 논문으로 평가받는 교수나 연구원들은 절대 장기 연구나 오타쿠 연구를 하지 않는다. 해마다 정해진 분량의 논문을 써야 하고 논문의 내용이 아닌 논문의 양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해마다 꼭 이맘때쯤 노벨상 수상이 보도되면 그리고 일본이 수상하면 똑같은 교훈과 반성이 한국 사회를 뒤덮는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시스템인 도토리 키재기 논문 생산 방식으로 돌아간다. 아카사키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유행하는 연구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한국에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유행하는 연구에 매달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의 조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1990년대 중후반 일본과 비슷하다. 사회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그 당시 일본은 20년 장기 불황의 초기 단계였다. 그때 일본인들은 다시 경기가 올라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렸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IT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토목과 건설 사업에 돈을 쏟아부었다. 지금 우리와 대단히 유사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시작됐는데 기업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주저하고 있다. IT 중심 혁신 생태계는 망가져 있다. 국민들은 놀랍게도 경기가 좋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할까가 아니고 기대만 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과 놀라운 유사성이 보인다. 1990년 후반 IMF 위기가 끝나고 난 뒤 대량 실직된 사람들이 벤처붐의 주역이었다. 벤처붐은 정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절실한 상태에서 등장한 흐름이었다. 반면에 최근 스타트업 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강하다. 벤처는 말 그대로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벤처에 대해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는 철저하게 민간의 영역으로 가야지 관주도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된다. 벤처와 새마을운동이 다른 건 이 부분이다. 새마을운동은 철저하게 관주도였다. 벤처 육성은 새마을운동처럼 가면 안 된다.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혁신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너 혁신 싫어? 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진 뉘앙스를 좋아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 기업들도 말로는 혁신을 얘기하지만 그만큼 절박하진 않아 보인다.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굶어 죽기 직전이나 잡아먹히기 직전.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이다. 후자는 정말 어렵다. 이것을 해내는 기업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혁신은 기업 내부적으로 시스템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기업 DNA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우리 기업에 주어진 이제부터의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발전 단계로 보면 팔로워에서 이노베이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원을 모아서 한 부분에 집중시키는 캐치업 모델은 선도를 쫓아갈 때만 가능한 모델이다. 지금의 삼성전자를 보자. 따라할 모델이 없다. 과거에는 모방할 상대가 있어서 쟤랑 똑같이 하라는 주문이 가능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직접 생각해봐 라고 말한다. 대단히 어려운 단계다. 팔로워에서 이노베이터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팔로워는 모방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다. 혁신 기업으로 가는 순간 대부분 실패한다.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 조직 내에서 도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실패자를 조직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반면 사회적 안전망이 약한 것도 우리의 문제다. 한 번 실패하면 개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너도 나도 다 실패해 봤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 벤처를 하다 실패했을 때 가장 큰 것이 생활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주는 하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현재 혁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건 그나마 한국 기업이다. 사회 시스템도 이보다는 뒤떨어져 있고 정부와 대학은 제일 뒤에서 쫓아가고 있다. 아니, 끌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우려되는 것은 정부 리스크다. 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 재벌 중심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 과거 국가 주도형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대기업 주도라든지 재벌 주도라든지 이런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노베이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대단히 혁신적인 기업이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내부에 혁신적인 문화나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은 캐치업 단계의 기업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정경유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국의 IT 기업은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기존 재벌 기업은 그러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형 기업들로 한국 사회가 재편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융합의 시대인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예를 들어 업종 간 규제들, 융합 중간중간의 장벽들이 너무나 많다. 정부는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나아가 도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정부가 R&D 측면에서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현재 정부 연구기관들은 제품 상용화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 민간 영역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 연구기관이 할 과제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R&D, 민간이 해야 할 R&D의 영역이 있다. 정부의 R&D는 장기적 관점이어야 한다. 민간의 R&D는 주로 단기적 개발에 치중하는 쪽이다. R과 D를 합쳐 R&D라고 하는데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연구를 뜻하는 R은 정부가 담당하고 D는 민간이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다.